19세기와 20세기 초 부르주아 민주주의.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조금 알 것도 같은데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도대체 뭘까요? 또 사회민주주의는 뭘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문제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일한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민주주의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테네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노동자 민주주의 등등요. 이 민주주의들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했던 민주주의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는 추상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해당 시기의 역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그것이 등장했던 역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19세기와 20세기에 등장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실제로 역사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 계급과 시민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고대 사회 지배층으로부터 갑당하던 아테네 시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민회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는 있었지만 노예, 여성, 이방인은 배제되고 지주를 비롯한 부유층을 지탱해주는 노예제는 여전히 존속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아울러 중세 낡은 봉건체제와 절대왕정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도 여성은 그 투쟁에 선봉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정권에서 배제되었고, 따라서 여성이 배제된 자유, 여성이 배제된 평등, 여성이 배제된 박애라는 사실을 민주주의 문제를 논할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노동자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앞서 다룬 파리코뮌 영상에서 약간 다루었지만 이후 러시아 혁명을 다루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등장했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해당 주제들의 영상들에서 차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실체. 그럼 먼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지배층에게 민주주의는 지독히 혐오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영국의 보수적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민중을 돼지 같은 무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국가 관료들과 지배층들도 그런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과 정치 지배계급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9세기 당시 자유당 소속 역사가 맥콜리는 더 노골적이었죠. 그는 보통 선거권은 정부의 존립 목적에 치명적일 것이며 문명의 존립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종종 이념적 냄새를 풍기며 정치가들이 입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이때 유래된 것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그 본질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이며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당시 자유당을 비롯한 지배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민주주의, 특히 보통 선거권은 권력이 다수 민중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수 민중은 가난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투표권을 얻는다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당시 지배계급의 공포였죠.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압력은 점점 강해졌고 지배계급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양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양보했죠. 1832년 영국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권 대상이 2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인 남성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배제되었죠. 어떻게요? 재산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1867년 법률로 유권자가 더 늘어났지만 여전히 남성의 절반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프러시아에서는 3계급 투표제라는 게 있었는데 가장 부유한 소수가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였죠.
게다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선출 상원이나 귀족, 의회를 만들어서 선출된 하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군주는 여전히 정부 지도자를 임명할 권한을 가졌고요. 마르크스가 파리 코민 당시에 루이 보나파르트의 독재가 민주공화정보다는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열망에 더 부합한다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독재가 더 편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지배계급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운영 규칙을 자신들이 정할 수만 있다면 민주주의는 그리 큰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요. 루이 보나파르트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1851년 자신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성 보통선거권에 기반한 선거를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어떻게요? 대부분 농민이었던 프랑스 유권자들은 마을의 성직자와 교사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보나파르트는 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유권자들을 겁주었죠. 그 결과는 보나파르트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화파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도 이 수법을 따라했습니다. 독일 제국의회 선거에서는 남성 보통 선거권을 적용했지만 제국의회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각 연방의 선거에서는 여전히 재산 자격 제한이 있었죠. 영국 지배계급의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은 더 세련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거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국가 권력은 의회 밖에 있었으니까요. 군부, 경찰, 사법부, 행정부의 비선출 위계 조직들이 실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들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마음에 안 드는 조치는 위헌으로 규정해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1912년 영국 하원이 아일랜드 자치를 가결했을 때 군부와 상원이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예죠. 자신의 찬 자유당 지도자 글래드스톤은 이미 1867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회를 정치적 관심의 초점으로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희망을 걸게 만들면 실제 권력 구조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의회는 대중의 불만을 배출하는 안전판이자 대표자들을 체제 내로 길들이는 학교가 된 거죠. 또한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대중을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세뇌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회학자 랠프 밀리번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민주주의의 수용은 민주주의로의 전향을 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효과를 거세하려는 시도였다라고요. 또 신중하게 제한되고 적절하게 통제되는 민주주의는 용납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기도 했다고도 했죠. 선거권이 확대되자 지배계급 정당들은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1867년 영국 선거법 개정 직후 보수당은 최초로 의회 밖에서 회원을 모집해 국민연합을 설립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어요. 보수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지역단체와 술집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 사이에 종교적, 인종적 적개심을 부추겼습니다. 잉글랜드 북부와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당원이 되는 것이 아일랜드 이민자를 적대하는 프로테스탄트 오렌지 당원이 되는 것을 의미했죠. 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미화하고 선거 시기에 빈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부르주아 정당의 한 분파인 자유당도 뒤질세라 전국적인 지역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요. 미국에서는 지배층의 포섭과 분열 정책에 의해 노동계급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었는데 미국 본토 출생자와 이민자의 대립이 주요 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수 가톨릭 정당이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며 공화파와 경쟁했죠. 독일 동부에서는 융커 지주들이 농촌 노동자들의 투표를 쉽게 좌지우지했습니다. 19세기 언론의 등장은 여론을 형성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중 언론의 성장은 지배계급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초반 영국 지배계급은 신문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노동자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선동적 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1850년대 이후 새로운 세대 자본가들은 대중신문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세기 초 알프레드 함스워스와 맥스 에이킨 같은 언론 재벌들은 신문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보어 전쟁의 사소한 에피소드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프랑스 언론은 드레피스 사건에서 반유대주의 히스테리를 부추겼고, 독일 언론은 1907년 선거에서 전쟁 공포증을 이용해 사회주의자들을 대거 패배시켰습니다. 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새로운 종류의 민족주의였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민족주의는 주로 억압받는 민족들의 해방투쟁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였죠. 하지만 19세기 말에 완전히 다른 민족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위로부터 지배계급이 전파하는 민족주의였어요. 비스마르크는 독일 민족주의를 수용했습니다. 러시아 짜르는 다양한 민족들을 러시아화하려 했죠. 프랑스 상층 계급은 대중의 열정을 독일에 대한 복수와 식민지 정복으로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지배자들은 바다를 평정하고 원주민들을 개화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선언했어요. 이 새로운 민족주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민족이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일가친척이다 라는 것이죠. 한쪽이 호화롭게 사는 동안 다른 한쪽이 굶어 죽는데도 일가친척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이데올로기였는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수백만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보이스카우트 같은 중군사 조직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군주, 조국,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었죠. 이 시기 여성 참정권 문제는 또 하나의 투쟁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은 여성 참정권에도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시장 관계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유급 노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국한시켰죠. 이것을 여성 본연의 능력과 가치로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관념은 중세 농민 여성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을 것이고 랭커셔 방적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중간계급 남성들과 신문이 영향을 받은 노동계급 남성들은 이런 관념을 받아들였고 여성 참정권 요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간주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투표권을 얻기 위한 투쟁조차 사람들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쟁 요구는 체제를 뛰어넘자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었으니까요. 1914년 이전 여성 참정권 투쟁은 상층 중간 계급 여성들을 직접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가장 유명한 지도자들인 에멜린 팽크허스트와 그의 딸 크리스타벨 팽크허스트는 모병운동에 뛰어들어 남자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반면 둘째 딸 실비아 팽크허스트는 전쟁에 반대하면서 의회 자체를 진보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었죠. 결과는 길들여진 민주주의였습니다. 1840년대에 지배계급이 치명적인 위협으로 봤던 선거권이 1900년대에는 노동자 대표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또는 아무 마찰 없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간계급의 투표권을 인정한 1832년부터 성인 남녀의 보통 선거권을 인정하기까지 95년이 걸렸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선거권 확대를 위해 2차례 총파업을 해야 했죠. 독일에서는 1918년 혁명적 격변이 일어나자 비로소 지배계급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체제로 작동했습니다. 선거는 했지만 진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들이 여전히 쥐고 있었고 대중정당과 언론과 민족주의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체제에 통합시켰습니다. 이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실제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형태들은 바로 이런 역사적 뿌리와 배경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들입니다. 양원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일당제, 다당제, 연립정부 등 오늘날의 모든 정부 형태들은 바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뿌리를 둔 정치 형태들입니다. 각국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된 형태에 불과한 것이죠.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갈수록 부의 편중 현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중산층은 갈수록 몰락하고 사회 구성원 가운데 빈곤층은 갈수록 확대될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자본과 국가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유층 자본가들과 국가 관료 및 정치인들은 이해관계가 결합된 하나의 동일체로 보시면 됩니다. 국가 플러스 자본, 즉 국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충실한 정치 시스템이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인 것이죠. 현대 사회는 앞에서 살펴본 19세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더욱 세련된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